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4일 모의 수능을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모의 수능 맨 마지막 지문인 현대시를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기 전에 이번 6월 4일 모평은 전에 3월달이나 4월달 중에서 3월달보다는 아주 많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 쉬웠습니다. 쉽게 느껴진 이유가 일단 비문학 지문 난이도가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도 좀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지문의 배열이 수능과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법 다음에 바로 문학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 중에서 가장 난도가 있는 지문은 맨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부분을 좀 쉽게 풀고 뒷부분에 좀 시간을 쓰더라도 끝까지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예전보다는 좀 부담이 줄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문학은 여러분들 그 EBS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나오는 수능 완성교재의 문학 작품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한다면 수능에서 문학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가에 있는 시는 수능 특강에 있는 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시는 낯선 시입니다. 이 두 편 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그냥 어떤 특정 상징적 의미라든지 표현상의 특징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를 정확하게 읽고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장면을 이해시켜 주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요, 내가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상을 여러분들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추일서정입니다. 가을날의 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분명히 여러분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문학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들을 찾아서 전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시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입니다. 대상은 바로 이 낙엽입니다. 알았죠? 이 낙엽을 여러분들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에다 뭐 한 거죠? 비유한 겁니다. 그럼 결국 망명정부의 지폐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쓸모없는 돈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다. 그 다음에 포화에 이지러진, 알았죠? 포화에 이지러진, 포를 쏠 때 나는 불이 포화인데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낙엽입니다. 알았죠? 근데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중심 대상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낙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낙엽을 가지고 시적 화자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낙엽은 망명정부의 지폐예요.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 전쟁 때문에 다 이지러진 도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낙엽이 결국 무상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황량함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읽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정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낙엽을 지폐에다 비유하고 낙엽을 보면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 생각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많죠? 알았죠?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햇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얘도 비유입니다. 결국 햇빛을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폭포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햇빛 속으로 사라지고, 여기까지가 한 가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대상은 낙엽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시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를 읽는 방법이에요. 시를 읽을 때는 대상을 정확히 찾아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됐죠? 포플라의 나무의 근골 사이로. 이 근골이라는 건 여러분들 뼈와 근육을 뜻합니다. 뼈와 근육 사이로 저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대상이 뭐게? 공장의 지붕입니다. 됐죠?
공장의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이 표현 기법을 선생님이 이게 해설이니까 선생님도 사실 시를 읽을 때 여기에 무슨 표현 기법이 쓰였는지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장면을 이해하려고 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해설이니까 선생님 표현상의 특징을 알려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나오면 여기 와서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읽을 때 내용 이해에 치중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낙엽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행차가 달리고 공장에 지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낙엽을 지폐에다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은 구겨진 넥타이에다 비유하고 있고요. 일광, 햇빛은 폭포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는 건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됐죠? 나무가 근육과 뼈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무슨 법이 쓰인 겁니다. 요거는 의인법이 쓰인 거고 요거는 화류법이 쓰인 거고 알았죠? 그 다음에 공장의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요것도 무슨 화가 돼 있다? 의인화가 돼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 이 시는 뭘 많이 쓰고 있다? 비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슨 각적 이미지가 많다? 시각적 이미지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 시의 여러분들 시의 형식에는 운율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감각과 비유와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왜 쓰는 걸까요? 이 정도까지는 수험생은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가 시의 이미지를 왜 씁니까? 무슨 화를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화시키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시에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결국 장면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해설이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지만 원래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대상만 찾아서 장면만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낙엽이 있다, 길이 있다, 급행차가 달린다, 공장에 지붕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가닥에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상이 뭐죠? 철책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셀로판지에 만든 구름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분명히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열된 대상들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낙엽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급행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장에 지붕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철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대상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 지금 분명히 포플라 나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리고 낙엽들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길이 하나 이렇게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제 길이 꾸불꾸불 이제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철로가 하나 있겠죠, 그죠? 철로가 있고, 됐죠?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급행열차가 지금 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공장에 지붕들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요. 됐죠? 여기 공장의 지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책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철책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하얀, 아주 얇은 하얀 구름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됐죠? 여기까지가 바로 추일서적, 가을날의 풍경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시는 주로 여기까지 묘사를 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을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는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누가? 시적 화자가. 알았죠? 그 다음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이 없어서 허공에 돌팔매 하나를 던집니다. 됐죠? 그럼 이 돌팔매를 던질 다 누굽니까? 시적 화자의 뭐다 여기? 행동입니다. 행동. 시적 화자 행동. 그래서 시적 화자는 이 풍경을 보고
자욱한 풀벌레 소리. 자욱한 풀벌레라는 건 원래 소리가 청각인데 자욱하다고 하면 청각을 무슨 각화시킨 거예요? 시각화시킨 공감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돼요. 반복 연습을. 그럼 여러분들이 표현상의 특징을 낯선 시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국어에서.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을 잘 쌓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식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축적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낯선 시를 또는 내가 배웠던 시들에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욱한 풀벌레 소리, 청각의 시각과 공감각, 발길로 참여, 누가? 시적 화자가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이 없어서 돌팔매를 하나 던집니다. 여기 황량한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기울어진 풍경의 장마저축에 돌팔매를 던지고 이 돌팔매에서 뭘 느낍니까? 고독을 느낍니다. 됐죠? 그럼 결국 가을 풍경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바로 뭐다? 황량함과 그 다음에 고독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결국 중심 내용이 뭡니까? 가을날 느끼는 황량함과 고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서 정서를 제시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방법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글을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서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문학을 더 쉽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이해되셨죠?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시를 시험을 볼 때 읽을 때는 대상을 찾아서 장면을 이해하는 데 치중하고 문제를 풀 때 표현상의 특징을 물으면 그때 시에 와서 확인을 하고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해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원래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 이런 독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만 찾아서 정확히 장면만 이해해라. 됐죠? 이 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은 하늘과 돌멩이. 그럼 여기 뭐 중심 소재가 뭐 하늘과 돌멩이다. 뭐 중심 제목이 이거니까 하늘과 돌멩이 자체가 구체적이 추상적이 구체적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대상만 찾으면 됩니다.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얘가 대상이네요. 담쟁이 덩굴 첫 번째. 두 번째,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서 납작하게 날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얘네요. 이해됐죠? 새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고요.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고 빈자리를 내어주고 들찔레가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시는 대상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방에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됐죠? 하늘이 내려와서 돌멩이 위에 얹혀 있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길 한켠 모래가 있고 바위를 들어 올려서 자기 몸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대상들이 좀 쉽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참 아주 낯선 표현들을 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생소하죠, 좀. 여기 보면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 새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눌려서 날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낯설게 하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 시를 읽고 나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푸른 하늘이 뭐 있을 거고요. 알았죠?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길이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나 있을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명히 새가 이렇게 날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새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찔레들이 이렇게 나 있고요. 됐죠? 들찔레들이. 그 다음에 저기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모래가 있으면, 알았죠? 모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바위 하나가 이렇게 모래 위에 올려져 있을 것이고. 됐죠? 그리고 하늘 길 위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 길 위에 돌멩이들이 하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적 화자가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시를 딱 읽고 나면 이 시도 뭐의 이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이 시도 시선의 이동이 있구나. 됐죠? 전체적으로 무슨 각적 이미지고 시각적 이미지를 썼구나. 됐죠?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아, 낯설게 하기가 있구나. 됐죠? 요 정도의 특징만 알아두면 되고요. 이걸 다 보고 나면 뭐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길과 하늘과 새와 이런 풍경을 그려놓은 겁니다. 알았죠? 이게 결국 시적 화자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이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에 가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수미상관 없죠. 그죠? 이런 개념들은 정확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상관관계가 있다. 또는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근데 추일서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해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 없습니다. 됐죠? 이것도 나타나 있잖아요. 유사한 문장의 형태가 변주되고 있다. 그럼 문장의 형태가 변하면서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변화한 시열, 현실극복의지 들어있지 않죠. 추측을 나타내는 어조를 통해서 회의감이 나타나 있다. 이런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죠? 저 자연물, 낙엽을, 인공물, 지폐에다 빗대서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하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아마 시를 푸는데 비문학 때문에 이 끝까지 못 푼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또 비문학이 어렵다고 해서 시를 먼저 풀고 비문학을 푼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일단 문학은 여러분들 EBS 연계교재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에 보면 학습활동의 과제. 요게 이제 나시에 대한 이제 중심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려고 시도한다. 결국 여러분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결국 사물의 풍경, 자연물의 풍경을 결국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됐죠? 그래서 강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해봐라. 그럼 이 시는 결국 고정관념을 버리고 결국 자연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 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사물, 담쟁이 덩굴은 고정관념으로 보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서 자라요. 맞죠? 근데 여긴 엎여 있다고 돼 있고요. 새는 아니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데 눌려 있답니다. 그 다음에 들찔레 꽃이 떨어지는데 얘는 꽃이 버렸대요. 들찔레가 꽃을 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과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얹혀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바위를 들어 올렸다라고 서술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새로운 시각, 즉 새로운 관점에 해당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44번에 나에 대한 학습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표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면서 이게 봐요. 공기를 누르면서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지 안 맞아요. 지금 분명히 담쟁이 덩굴은 알았죠? 공기에 엎혀서 자라고 있다고 돼 있죠. 알았죠? 아니 그럼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업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들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이유가 아니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왜 없겠어요? 됐죠? 그럼 엎여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나약하고 알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엎여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담쟁이 덩굴이 강인한 존재다. 이거는 분명히 시의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이 답은 여러분 1번이 그냥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눌려는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일반적인 고정관념인데 하늘의 무게를 견디면서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됐죠? 근데 버리며란 말은 원래 꽃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들찔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우 참 새로운 시각이다. 그 다음에 얹힌다에 주목하면 하늘과 땅 멀리 떨어져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는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새로운 시각이다. 그 다음에 미음에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하는 존재로 모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돌멩이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이미지의 활용.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시는 다 이미지를 활용한 시라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미지를 왜 쓴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시는 여러분 비유, 상징,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장면을 구체화시키는 게 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을 중심으로 가나를 감상해보랍니다. 그러면 가의 낙엽은 망명정부의 집회와 연결돼 있죠.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함 드러납니다. 결국 망명정부의 집회는 쓸모없는 돈이거든요. 결국 낙엽을 보고 쓸모없다고 느낀다는 건 결국 쓸쓸함과 무상함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응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지금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고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시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보세요. 낙엽, 됐죠? 공장의 지붕, 철책,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급행차가 달리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도시의 분위기라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의 가을 풍경을 보고 고독감과 황량함에 빠진 게 추일사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제 문명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대 문명의 세계인 도시를 보고 결국 황량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빈자리를 뜰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이거 봐봐.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빈자리는 분명히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될 거 없죠. 그죠? 근데 밑에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길이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는 건 길을 도시적 이미지에 비유한 것뿐이지. 알았죠? 이걸 가지고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겨진 넥타이에 비유했다?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아니 소외감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길을 가는데 옆에 담이 있어요. 담 저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담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 이건 뭐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소외감을 연상하기는 어렵다면 이게 틀린 겁니다. 알았죠? 이게 밑에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건 맞죠. 그 다음에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나드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의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대상과 함께 장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표현상의 특징이나 추상적인 의미들은 문제를 풀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내가 정확하게 하려면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면과 추상적인 의미가 연결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작품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작품들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좀 축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낯선 그림 볼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장면을 떠올리면서 추상적인 의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6월 4일 모평 지문을 하나하나 해설을 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본인의 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